탈북 어민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강제 북송이냐 아니냐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논란이 조금 더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당시 한 11월 달입니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을 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해군이 NLL 근처에서 나포해서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조사를 종결을 하고 강제 북송시키니까 강제 북송, 강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흉악범이고 기순의사가 불명확했다라는 이유로 북송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국정원이 나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제 종료를 시켰다. 즉, 더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그냥 북송시킨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이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이후에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 속 내용을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은 탈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그다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하고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이제 그 국정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인데요.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한동안 뜨겁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유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죠. 계속 유족이 하소연을 하고 그 아들이 편지를 쓰고 그랬죠. 그 억울한 부분을 전임 정부에서 뭐 해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 유족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건 자체가 이슈가 점점 확산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강제 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이 이미 북한에 갔고 아무런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확산의 정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에 대한 어떤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통일부가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그 판문점에서 이 추방됐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동영상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동영상과 사진에 담긴 모습은 탈북 어민이 2명이었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북송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어민은 둘 다 안대에 가려졌고 특수 그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서 내려서 가다가 판문점인 것을 알고 첫 번째 어민은 주저앉아서 흐느끼다가 쿵 머리를 찢는 그런 광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자해를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또 동영상도 나타났고 동영상에서는 두 번째 어민이 조금 적게 나와요. 총 4분인데 근데 사진상으로 두 번째 그 어민의 상황을 보면 체념한 듯 보였어요. 첫 번째 어민보다 그런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두 사람 다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이 동영상과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북송을 하는 것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민들이 그 북한이나 우리 남한 어민들이 그 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고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는 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NLL 선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고기가 저 눈앞에 눈이라는 게 육안이 아니라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데 잡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어민들이 그렇게 잘못 떠내려왔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그 넘어온 경우 다시 되돌려 보내는 과정도 사실 북송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개의 경우 옛날에 그 대치 상황이 계속 오래되거나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좀 많이 그런 합동신문도 굉장히 길었고 그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북송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낱낱이 그 기록물처럼 해서 보여주는 적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감성팔이를 하는 그런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핵심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이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게 좀 핵심 쟁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귀순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대를 한다든지 포승줄을 묶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만 그런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 정의용 실장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당시에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바로 내려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NNL 근처에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군이 추적을 해서 납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투항을 하고 귀순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었다. 귀순 의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신문을 받을 때 뭐 귀순하겠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정용 실장의 주장이고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의 집권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순 의사라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귀순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판문점에서 저항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뭐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흉악범이라면 그 자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다. 당연히 귀순 의사를 밝힐 거다. 그 흉악범이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는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또 유엔이 이렇게 유엔이 인정한 근대적 사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흉악범이라면 돌아가서 죽음을 당할 때 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당연히 귀순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귀순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의 그런 지금 주장은 사실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그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핵심 쟁점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 표명이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글쎄요, 어민들이 사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법제도로 재판을 해서 뭐 처벌을 받아야 되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이제 헌법 논쟁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영 실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흉악범이다. 그런데 흉악범인데 북한에서 저지른 잘못을 갖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서 그것을
이 죄의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로서 그것을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되돌려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가 상당히 조목조목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3조에 의하면 그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 3조에 의해서 그 헌법에 무슨 흉악범인이 무슨 살인을 했니 이런 게 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규정했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 체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판례를 좀 뒤져보니까 수원지법에서 2014년도에 이탈 주민인데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보위부가 이 탈북한 또 다른 이탈 주민을 북한에 넘겨주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 제의를 받고 실제로 압록강을 넘어서 그 주민을 국가보위부에 넘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이탈을 해왔는데 그 주민에 대해서 수원지법이 5년형의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잖아요. 역시 똑같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할 법원에서 거기에 판결을 내렸다. 그럼 우리도 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근거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용 실장 쪽에서 주장하는 건 보호에 대한 이야기, 흉악범이라든지 또는 뭐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흉악범은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법 조항을 갖고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법의 취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 보호라는 말이 보호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원이면 정착금을 준다거나 이걸 못한다는 뜻이지 아예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보호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민 2명의 송환을 먼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요청 없이 당시에 정부 자체의 판단으로 송환을 결정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되던데요. 네네. 지금 이 부분도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의 집권 여당 측에서는 지금의 야당이죠. 우리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쭉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요.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판문점에서 넘기는 과정 속에서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JSA 대령이 문자로 청와대의 김육은 안보 1실장에게 지금 1차장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라고 문자로 보고했는데 그 문자를 보고 있는 김육은 차장의 이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사진 기자가. 그래서 보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보도가 됐다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JSA 대령이 왜 청와대의 차장에게 직보를 하느냐. 군 체계상 군인들은 국방부 장관까지 가야 되고 청와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명령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건 국방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그러면 이런 정황들이 청와대가 모든 상황을 다 먼저 알고 있었고 지시를 내렸고 또 보고도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청와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건 북한이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지금 또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북측의 송환 요청 여부와 맞물려서 또 주목이 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초청과 연관성이 있느냐 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두 명의 그런 그 북한 어민의 인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당시 정부가 말살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다자간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좀 그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답방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북한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다자간 회의에 대비를 해라 외교 무대에 그 장을 열어주겠다라는 초청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 초청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두 어민을 돌려주겠다라고 통보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바터처럼 이 두 어민을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집권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이들이 16명을 죽인 휴가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자, 정용 실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법조계라든지 또는 지금 집권 여당이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해볼까요? 자,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행기 납치, 또 살인, 테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탈 주민들 23명이 비보호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 주민법에 의해서 이들을 정착증금을 주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비보호 대상이 되는데 그 비보호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왜 추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지금 엠네스티 국제인권단체죠. 그리고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강력하게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전 정부의 이 그 반인륜적 반인도적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 정부가 그 당시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국제법상의 농 르플루망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게 난민 협약이거든요.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 협약인데 여기에 가입돼 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법 체계, 사법 체계가 근대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고문이나 그런 이 총살 이런 등등의 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국가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추방을 하면 그런 그 극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추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농 르플루망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그건 난민법상 국제법상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금 국제인권단체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박도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에도 2010년인가 14년인가 죄송합니다. 연도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탈 주민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퇴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재판을 걸어서 대법까지 간 거예요. 근데 대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이 판결을 내는 건 그건 잘못됐다. 근거는 헌법 3조다. 즉 이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난민법상으로 추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차례차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북 관련 사안 전반으로 이제 좀 뭔가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정원이 서훈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지금
고발한 사건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진영의 어떤 주장을 제가 뭐 어느 편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고발을 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잖아요. 그 근거라는 게 당연히 국정원 내부의 증언이라든지 혹은 국정원 내부의 자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나서지 않고 다른 어떤 시민단체가 나섰을 때 그 양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을 때 당연히 국정원 내에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기밀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료가 공개되는데 한계가 있고 굉장히 검찰이 그 자료를 입수하는데 힘듭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국정원 자체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검찰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해질 겁니다. 국정원에서 고발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들은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검찰에 협조를 해야만 하잖아요. 네. 고발인이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겠느냐. 즉 남북 회담이 수차례 있었고 그런 와중 속에서 예를 들자면 뭐 USB를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지, 어떤 그 제안들이 오고 갔는지, 혹시나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그 남북 회담의 대가로서 그런 어떤 그런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불거졌듯이 어떤 대가가 오고 갔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도 혹시나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문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네요. 네, 정의용 실장을 향해서 최영범 홍보수석 아마 홍보수석으로 된 지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처음 언론 브리핑이 이 안보 문제였다라고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전 정부의 이 표현은 지금 마치 정치공세처럼 우리를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사에 협조하라. 그리고 특검이나 국조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스카마호 이야기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페스카마호가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선상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선족 선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선원과 인도네시아 선원 11명을 살해하고 바닷속으로 수장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표류하다가 일본에서 이 배를 납포를 해갖고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열었고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어쨌든 이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페스카마호의 문재인 변호사가 주장했던 건 그렇지 그거 아니냐. 아무리 국적을 달리하더라도 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선상 반란의 이유에 대해서 또 너무 가혹한 노동이다 이렇게 변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인권과 지금 탈북 어민 북송했을 때 그 어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뭐 이런 공방까지도 벌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청와대까지 나선 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거리를 두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에 이제 법리 검토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법 얘기를 계속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사건에 들여다 보면 어쨌든 그 전임 정부가 법리적 검토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이 관련 기사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요.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헌법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법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법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사실 방어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법리적 검토를 했어야만 했고요. 그러니까 법리적 검토라는 건 뭐죠? 법제처나 법무부가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이
이 법률 검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힌 거예요. 즉 그렇다면 법무부도 모르고 있었고 또 국정원도 나중에 알았고 청와대보다 나중에 알았고 국방부도 당시에 그 어민 호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이런 당시 그 부처별로 전체적으로 이런 합동 뭐 회의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 법무부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치열한 법적인 쟁점도 다툼이 되는 이런 사안에서 시민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그 리포트를 한 거를 보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문제는 인권적인 측면에선 아이고 그 사람들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좀 더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흉악범들인데 당연히 그냥 보내야지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민들의 의견이 갈린다라고 지금 리포트는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한 가지 뭐 흉악범이든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당시 그 사람들이 진짜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신을 무엇을 보고 확신했는가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쉬웠다는 건 그때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합동조사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까지 조사를 했고 또 뭐 그 목선에서는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차라리 공개했으면 훨씬 더 지금의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지금 의심을 사는 게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일단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미 탈북 어민들의 기순 의사는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필로 쓴 당시 문서도 사실 확보를 했고 또 공개된 북송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끌려가는 듯한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수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해당 부처가 증언하는 것들 예를 들어 법무부 지금 증언을 했죠. 국방부도 호송과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당시에 호송에 참여하게 된 경찰 특공대에서도 지금 구두로 명령을 받았지 구두 공문이 없었다고 했죠. 각 부처별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마도 국정원과 관련돼서 국정원의 내부 자료들이 어느 정도 검찰에 지금 입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자료라는 건 당시에 어떠한 분석을 했느냐, SI 첩보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SI 첩보가 어느 정도 좀 검찰이 접근을 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혹시 NSC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데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수사의 속도를 지금 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